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한국은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미국과 영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 잠재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 지정학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의 뛰어난 진보로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서방 강대국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미사일 강국으로서 한국의 부상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 전략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2년 한국 미사일이 세계 1등을 할 것이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 영국 군사정보기업 제인스는 지난 20일 놀라운 예상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방산 대형기업 빅사가 2032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또는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자주포 분야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2032년에 점유율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주포 분야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2032년에 점유율 63.8%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와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전망은 천궁이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니진X1의 천궁이가 오는 2032년 27.5%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점유율 24.9%로 2위를,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로스텍의 S400은 20.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불리는 천궁이는 UAE의 4조 원, 사우디의 4조 원대의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5조 5천억 원 잭팟을 터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도 천궁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제인스는 8년 후에 천궁이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대로 가면 이 전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궁이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약 4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궁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LIGNX1과 하나가 생산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외국의 허락 없이 수출할 수 있고 현지 협력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궁이는 20km 이하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최근 위협이 되는 중대형 드론도 막아낼 수 있고 전술핵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할 정도로 정확한 요격 능력을 과시했는데 이것이 오일머니가 넘치는 중동 국가들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격과 성능뿐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이 확실한 한국의 장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이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세계 점유율 1위가 될 거라는 LIGNX1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LIGNX1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로봇 사업 역량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올 6월 말까지 사족보행 로봇 기술을 갖춘 미국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는 세계 최고의 군 로봇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만든 비전 60의 최장 구동 시간은 210분으로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이 시간 더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명가로 거듭난 LIGNX1이 로봇 기업까지 인수해서 미국 시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국내 업계에서는 어떤 미래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이와 함께 한국을 주목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최근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전력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일 레이저 대공 무기가 올 하반기에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 배치를 위해 올해 국방 예산의 양산 비용 15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오는 2026년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방산 선진국들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군에 배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 이어 세계 7위권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들 국가들보다 개발이 늦었지만 가장 빨리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개발하고 배치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북한 때문입니다. 2년 전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대체로 고도
23km 상공에서 시속 100여 km로 비행했습니다. 이런 무인기를 한 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신궁이나 천궁으로 대응하는 건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요격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포착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낙탄 위험 때문에 대공 무기를 함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를 KA-1 경공격기가 추격했으나 민가 밀집 지역 상공이어서 기관포를 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의 체계상 허점을 재빨리 보완하고 선진국들의 레이저 무기 개발 추세에 뒤따라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한화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일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난해 4월 ADD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실시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한화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20kW 출력으로 드론 등의 무인기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당 30만 km 속도로 발사돼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을 농락한 북한의 드론은 치욕적이었지만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레이저 무기를 가장 빨리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미군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방어에 7개월간 10억 달러일 조 3,600원어치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군은 레어저 같은 값싼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느 지역에서든 운용이 가능한 차량형 블로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 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앞선 국가들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개발한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군사작전 외에도 공항항만 발전소 등 국가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대테러 방어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해외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공무기에 있어서는 완벽한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는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돼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패트리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이는 항공기 교전 능력을 강화하고 고도 30-40km에서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요격하는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유도무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되는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소형 무인기와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에 방어가 시급한 나라들은 지금 한국산 대공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16일 글로벌 군수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경쟁 우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많은 나라들이 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아 군대를 재건하려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송의 신속성, 두 번째는 라이센스를 통해 자국의 무기 해외 생산을 승인하는 유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제품의 매력적인 가격은 또 다른 주요 인센티브라고 말하면서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가 대당 750만 달러이고 독일 PGH-2000이 10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4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가격 경쟁 우위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매력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상당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장기간 투자 중단으로 고군분투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의 품질이 놀라운데 현대화 과정을 통해 한국 무기는 일부 최고급 미국 무기에 필적하는 정교함과 복잡성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주목할 만한 예는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 HIMARS와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한 K239 천무 다중 로켓 발사기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형은 미국형보다 비용 효율성이 약 40%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품질저하 없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군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K9는 이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며 호주 30문, 폴란드 차체 100대, 인도 100문, 핀란드 48문, 에스토니아 12문, 노르웨이 24문 등 세계 각국이 K9를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인도입니다. 최근 K9 백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은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인도의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인도는 분명 큰손이지만 많은 글로벌 방위산업체들이 협력을 어려워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료와 기업가 간 비리가 만연하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리다는 악평이 자자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인도는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무기 모델도 인도 현지 생산 딱지가 붙자마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함께 K9를 개발한 한화디펜스가 인도 자주포 사업을 따냈을 때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사업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도를 사업 파트너로 삼으면 납기 지연과 제품 불량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화디펜스는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를 납품했고 불량률도 낮았습니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 K9 생산 라인을 찾아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후 인도 정부는 K9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인도 역시 좋은 무기를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배치한 것입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들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도 중국 국경 지역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어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까지 냈습니다. 중국 신화 웨이보의 군사 전문 신화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K9 자주포가 카탈로그 데이터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조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9는 중국산 PLG 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다. K9는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육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를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였다. 일부 국가가 K9를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의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 방사포였습니다. 또한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는 단 1문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사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했습니다. 북한군 방사포 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를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티르키에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PG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된 것입니다. 즉, 엄격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주장은 중국의 PLG-5의 성능이 K9를 압도한다는 대목입니다. PLG-5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의 NCO는 PLG-5가 15초 동안 1문 TOT, 타임 안타것 1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 하지만 이 조롱은 1년 뒤 업보가 되어 중국의 무기를 조롱하는 사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공개한 PLG-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국산 자주포 반동, K9 무반동이란 제목으로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쓸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국산 자주포와 달리 K9는 무반동을 유지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성능 비교는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영상 속 PLG-5는 궤도 후미에 고인목까지 받쳐둔 상태에서 사격했는데요. 그런데도 차체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립니다. 반면 K9는 어떠한 보조장치도 없이 사격했지만 미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성능 차이는 해외 평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K9는 전 세계에서 1600문이 운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중국의 PLG-45 PLG-5 이전 모델은 단 128문만이 수출됐고 거의 중국 내 내수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출 시장은 물론 심지어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구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이것이 중국 군사 전문 매체에 빗나간 헛발질에 각국 군사 전문가의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K구 자주포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제조한 K구 바지라를 아예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북부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인도군이 한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주문한 K구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K구 자주포의 성능에 만족한 인도군은 얼마 전 K구 자주포가 더 필요한지 군부대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구 자주포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이 인도 내각안보위원회의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 계약건은 인도의 6월 내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추가 주문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인도 국경 지역에서 K구의 성능 때문에 질려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화력이 K구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로 K구 자주포를 추가 수출하는 2차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과 인도의 움직임에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K구 자주포 추가 계약 회방을 놓겠다는 것인데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K구이 중국 자주포보다 못하다고 폄하했었는데 이제는 K구 자주포 추가 도입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중국의 이 같은 대응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인도는 한국에게 2차 계약이 맺어지면 이번에는 자주포 생산과 도입뿐만이 아니라 한국 육군의 포병학교에 인도의 인력을 파견해 전문적인 자주포 운영 교육까지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K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중국은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주포 때문에 그간 공개를 꺼리던 J-20까지 배치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지난달 인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격한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에 전함 3척을 파견해 관심을 끈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에 5세대 스텔스 젠제-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 현지의 NDTV와 홍콩 명보는 지난 6일 미국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위성으로 중국 티베트 자치구 내 시가체 공군 기지를 촬영한 내용을 분석해 중국이 인도 국경 지역에 J-20 전투기를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소스 애널리시스가 찍은 사진을 보면 8대의 J-10 전투기와 6대의 J-20 전투기가 비행장에 계류돼 있고 1대의 KJ-600 조기 경보기도 함께 포착됩니다. 사실 상대국에게 최신형 전투기가 찍혔다는 자체만으로도 대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J-20 전투기가 서방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온 중국이 위성 촬영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티베트 자치구 내 시가체 공군 기지 내 외부 공간에 J-20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아주 의외라는 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으로 J-20 전투기를 개발했으나 아직 그 성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은 2022년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순찰 비행에 J-20 전투기를 투입해 미국의 F-35와 근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꽁꽁 숨겨두고 있는 J-20 전투기를 굳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투입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하시마라 공군 기지와 불과 290km 떨어진 중국 시가체 공군 기지에 J-20 전투기를 배치하자 인도 공군을 겨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불쾌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델리오와 유조선 샥티오, 대잠 호위함 킬타노를 포함한 인도 전함 3척이 필리핀 마닐라 항에 도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인도 전함이 필리핀을 방문하자 이 일은 당시 중국을 크게 자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이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J-20 전투기를 배치했으니 인도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없는 것인데요. 인도는 지난해 5월에는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과 국방 협력도 강화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중국은 인도가 시료 지배 중인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약 3,500km을 경계로 두고 있으나 아루나찰프라데시주는 정확한 국경 없이
실질 통제선의 레이시를 경계로 하는 탓에 양국 충돌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제-20을 국경에 배치했지만 이마저도 공갈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형 전투기 제-20의 실전 성능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K9자주포 배치에 대응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스운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지대공 무기 도입까지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KAAN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전투기를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심지어 한국보다도 더 잘 만들 수 있다. 티르키예 항공우주산업 CEO 테멜 코틸. 티르키예가 만든 5세대 전투기 KAAN이 지난 2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후 지난 5월 6일 두 번째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습니다. 티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은 첫 비행 후 3개월도 채 안 되어 실시된 시험은 14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KAAN의 처녀 비행에서 달성한 속도와 비슷했으며 비행 시간은 1분 더 길었지만 첫 번째 비행에 비해 고도가 2영피트 더 높았다고 했습니다. 티르키예 방위산업청장 할룩 게르고는 티르키예 항공 역사와 터키 국방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날로 환영하며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매우 성공적인 비행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받은 데이터는 전체 팀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후속 비행에 대한 준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KAAN이 2차례의 시험 비행에 성공하자 티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의 CEO 테멜 코틸은 KAAN이 F-35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했습니다. 한때 KF-21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티르키예는 욕심을 부리려다 공동개발 참여에 실패하고 자국 기술로 만든다고 하면서 KF-21의 경쟁의식을 보여왔는데 불과 이번의 시험 비행 이후 한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칠들과 많은 이들은 아직 엔진과 항전 장비 등을 개발하지 못한 깡통 수준이라면서 너무 과신에 참말로 떠벌린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례의 시험 비행은 완벽한 쇼에 가깝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의 의명의 프로그램 관계자는 글로벌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KAAN 시제기는 3월로 예정된 티르키예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늘을 날게 되겠지만 10중 8구 임무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하위 시스템 대부분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채 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KAAN이 깡통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KAAN이 임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KAAN 초도 비행은 티르키예 정부의 정치적 자기과시 행사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티르키예가 3월 선거 직전인 2월에 초도 비행을 하고 지난 5월 6일에 다시 두 번째 비행을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티르키예는 지금 KAAN 개발을 위해서 절실하게 큰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에게 중요한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경쟁이 안 되고 있지만 경쟁 국가로 여기는 한국에게 중요한 국가를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국가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산경 전투기 FA-50 18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를 더 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요구한 개량 버전 FA-50M이 거의 조립되어 출격이 임박해졌다고 알려졌는데 FA-50M은 미국 F-16과 대등한 전투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말레이시아는 KF-21 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4월 KAI는 말레이시아에 KF-21 보라매를 제시하면서 대당 1,000억 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F-21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무와 천궁이 등 유도무기에 대해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티르키예 또한 말레이시아에게 구애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는 KAAN의 두 번째 시험 비행이 마치자마자 말레이시아에게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가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지난해 5월 계약된 FA-50 경공격기 1차 수출 성과를 평가하고 수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FA-50의 수리 등 후속 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에 구축하는 방안까지 협의했습니다. 또한 천무와 천궁 도입에서도 논의하는 등 한국 방산 관계자들은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방산 관계자들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때 티르키예는 말레이시아의 KAAN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 셀랄 사미 푸페치는 말레이시아에게 KAAN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되면 말레이시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또한 KAAN 항공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며 거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튀르키예의 간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KAAN의 개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 KAAN을 만든다고 하지만 거의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체적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하지만 영국의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의 설계 및 개발 계약을 맡기면서 이를 위해 무려 11억 8천만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보다도 적은 4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으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올해 3월 대외 부채는 거의 4,760억 달러, 하나 627조 6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제보험 회사인 알리안츠 트레이드 엘리언즈 트레이드는 튀르키예가 향후 12개월 안에 지불해야 할 총 대외 부채 금액이 약 500억 달러, 하나 329조 6천억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아직 깡통에 가깝다는 KAAN의 개발을 완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분석가 오즈구르 X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는 KAAN 프로그램이 향후 재정적 어려움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는 KAAN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자국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금까지 튀르키예는 우호적인 형제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찾은 국가는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탄화수소가 풍부해 자금력이 풍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 경제난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은 돈이 없지만 전투기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지난 1일 파키스탄은 튀르키예를 배신하고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FC-31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파키스탄이 많게는 36대까지 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만 남게 된 것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금 튀르키예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였던 아제르바이잔도 튀르키예의 군사적인 협력 때문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KAAN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지금 KAAN은 F-16에 사용된 F-110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KAAN은 초도 비행에 동원되는 시제기와 양산형에 탑재될 엔진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초도 비행이 끝난 이후 양산 과정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F-414 엔진을 장착해 개발하여 시험 비행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 IRST 등 항전 장비를 시제기에 달아 테스트하고 있는데 KAAN은 아직 이것이 개발되지 않은 깡통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AAN과 KF-21 보라매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항전 장비 및 컴퓨팅 능력의 차이가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투기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냈고 삼성, LG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자기업을 보유해 튀르키예를 압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2023년 3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테스트에 성공했고 올해에는 공중급유와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AESA 레이더를 이탈리아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 우주방산 기업인 레오나르도에 수출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에는 비록 블록1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지만 블록2와 3에서는 폴란드, UAE, 사우디가 함께하자고 말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웨덴까지 가세했습니다. KF-21은 많은 나라들이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반면 KAAN은 투자자를 찾고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KAAN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며 앞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개발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과거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이 대만 TSMC와 손을 잡고 매우 빠르게 반도체 부활의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 TSMC의 첫 번째 일본 내 공장인 구마모토 공장이
착공한 지 20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과 압도적인 기술력에 일본 정부의 수조원대 지원금으로 한국을 꺾으려던 대만 TSMC는 건국 과정부터 상당히 위태로웠던 대만은 국가적 역량을 반도체에 총동원하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 파운드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섰고 대만을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TSMC는 위험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던 해외 공장을 일본에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는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의 의견과도 상반됩니다. 모리스 창은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위태로운 것을 알았으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반도체 없는 대만을 지켜줄 이유도 명분도 없어졌기에 TSMC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해외 공장은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겪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본 현지 미국보다 큰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 TSMC 공장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빼앗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수조 원의 지원금을 투자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했고 구마모토 공장을 짓는 데는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르면 최소 60개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본 정부의 재촉과 TSMC 측 인력으로 5년이 걸릴 공장을 불과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완공시켰다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지었다면 5년 이상 걸릴 공장을 짧은 시간 안에 완성시켜서 모든 안전 설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매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올해 초 반도체 장비 반입과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 생산도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 내로 월 6만 장 수준의 웨이퍼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옥시아 라피더스 르네사스부터 후지필름과 도쿄 일렉트론까지 일본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연달아 지으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만에 진도 7 수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TSMC 반도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현재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완전 복구가 멀어져 버린 상황에 이 같은 지진대 위에 속한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은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0회 이상 발생하며 강진이라고 평가되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연간 120회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꼴로 반도체 장비가 멈춰버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공장이 잠깐만 멈춰도 그동안 생산되던 반도체를 전부 폐기해야 할 만큼 미세하고 까다로운 완성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몇 분만 멈춰도 최소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피해액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권사들은 최소 800억 원대에서 수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피해액도 피해액이지만 현재 건설 중인 이나노 공장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향후 이나노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며 대만이 자랑하던 최신 내진 설계가 적용된 타이중팹 15의 경우도 수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지만 여진이 반복되고 있어서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여진이 반복되는 와중에 생산된 반도체들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는 양품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 내 마이크론 디램 생산 공정은 글로벌 생산량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 대량의 웨이퍼 불량이 발생하였고 공정 라인 시스템에도 정비가 필요한 결함이 확인되어 향후 2주 정도는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만 반도체 공급 라인에 문제가 계속되자 대만 내 반도체 업계에선 고객사들과의 디램 납품 가격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상 가동 이후에 다시 납품가를 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 한국의 반도체는 일복이 터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20년 전부터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준을 잡고 건설하였으며 TSMC가 1년 8개월 만에 공장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게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5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이며 여기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인 진도 7 수준은 가분이 버틸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하고 빠르게 끝낸 TSMC의 공장에는 이런 수준 높은 내진 설계 기술력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정부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이 1차원적인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이번 2024년 1분기 단 3개월 동안의 매출은 7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931%가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 2분기 전망치는 더 좋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반사 이익과 더불어 언제 정상 가동이 될지 모르기에 반도체 가격 협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사실상 제조사가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생산자가 갑이 된 상황이라는 것이며 TSMC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반면 삼성은 TSMC로 인해 이런 수혜를 누리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내 최대 고객사들은 TSMC의 지리적 지정학적 위기로 TSMC에게 주문하던 물량을 삼성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위기 관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워렌 버핏도 수개월 전에 이미 TSMC의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TSMC에게 찾아올 위기 상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평택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있어서 유사시에도 무리 없이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두 번째로 미군이 세계 최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이기 때문입니다. 평택 주한미군은 각종 전략 자산을 동원해 동북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고 평택 주한미군을 타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먼저 포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부터 유사시 항모까지 입항이 가능한 평택항을 끼고 있어 미국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주한 미군 기지의 중심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계획에 착수했고 최근 들어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까지 근처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 평택이 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공장 부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TSMC의 대만과 삼성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미군까지 동원이 가능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충돌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조차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며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으면 자동으로 반도체 기술력과 생산 능력까지 손에 넣게 되고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까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TSMC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한 이유도 중국과의 군사적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대만이나 일본처럼 지진이 난다고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기술력으로 인해 생산 라인과 공정을 지킬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일제히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이번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삼성의 HBM 12단 실물 제품에 서명을 남기면서 기대가 크다고 언급한 상황에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독식하던 HBM 시장 경쟁 구도가 또다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매체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자는 대만이 아니라 한국 자신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의 지진과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기에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앞세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